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러일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고종의 친러 정책이 결국 러일 전쟁을 일으키죠. 또한 친러 정책은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용인하게 만들죠. 그래요.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를 대파해버리죠. 영국도 참전할 생각이 있었죠. 그래요. 참전 안 했지만 일본이 대파하는 바람에 그래요. 그 다음은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직접 통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갔다. 어떻게 멸망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외교와 재정을 장악한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권한을 빼앗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195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통해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화부를 설치한다. 외교고문 제도를 도입하여 고종의 반일 정책을 말을 했지만 고종의 반일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았어요. 재정권도 그렇고. 처음엔 고문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1905년 8월) 러시아 왕제에게 러시아 공사를 5씩 파견해달라고 신서를 보낸 것도 하나의 사례이다. 완전히 박탈하지 않았는데 이제 1905년 11월에 이제 완전히 박탈해버려요. 외교권을. 어떤 일이 있었냐. 1905년 8월에 그 전에 이제 고문을 두기로 했는데 고문의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고문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다가 외교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외교는 우리가 해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통감부는 조선의 외교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며 조선은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이 된다. 그래요. 이완용, 이근태, 손병준 등은 을사조약 체결에 협조하며 자기를 받고 권력을 보장받는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목적에 충실히 따르는 인사들이었으며 일본은 이들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 박탈을 정당화한다. 그래요. 이완용, 이근택, 손병준 등은 을사조약 체결에 협조하며 자기를 받고 권력을 보장받는다. 주로 어떤 인사들이 활동을 하나요?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급진 개혁파 인사들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전에 친러파였던 이완용, 이근택, 송병준 같은 이들이 그래요. 친러파 역할을 하더라. 송병준 이런 사람들 새로 나온 이름이니까. 예전에 다 친러파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들은 일본 정부의 목적에 충실히 따르는 인사들이었으며 일본은 이들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 박탈을 정당화한다. 그런데 을사조약 서명에는 현 시대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외부 대신 박재순이 서명만 있고 고종의 서명이 없다.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닌가요? 법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효다. 이제 현시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 현시대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그러면 과거의 모든 식민지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복을 한 뒤에 선포를 하죠. 정복을 하고 선포를 하고 주변 국가들이, 주로 서방 국가들이죠. 주변 강대국들이 용인을 하면 그냥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뭐 조약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식민지가 된 거예요. 이제 형식적으로 식민지를 만드느냐 안 만드냐지. 러시아에 대성하면서 강대국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일본 너희 알아서 해라. 사실상 식민지인 거죠. 뭐 서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국가들이 뭐 이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럼 다 무효냐는 거예요. 뭐 식민지가 두 국가였냐는 거예요. 필리핀, 베트남, 뭐 인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정복하고 주변 강대국이 인정하면 끝이지.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막 서명에 집착했냐? 그것도 사실은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외부대 한번 따져보면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없지만 뭐 서명을 받냐 안 받냐. 그러면 외부 대신 박재순이 고종의 지시를 어기고 월권을 한 것인가? 박재순은 고종이 직접 임명하고 을사조약을 목숨을 걸고 반대한 인물로 등장한다. 고종이 압박을 받아서 협박을 받아서 뭐 무인했다, 승인했다, 온갖 말이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면 죽을 따름이지요. 가사에 대해서는 이미 유서를 족질에게 부탁했으므로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떻게 전해지게 되는지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현시대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의정부 참전 당신 한규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래요. 언급한 말이 과장된 것일 수는 있어도 한규설과 함께 의사조약을 반대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후에 박재순은 친일 인사가 되어 자기까지 받고 한규설은 끝까지 반대하다가 감금되고 면직된다.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사람이 서명을 했더라. 어떻게 된 일이냐. 반대한 사람이 왜 서명을 했냐. 그래요. 반대한 사람이 서명한 것에는 지시가 있으니까 서명했겠지요. 고종이 서명하라 했겠지요. 뒤에서는 반대한 흔적은 없으니까 실록에는 공식적인 말만 실록에 쓰겠죠. 뒤에서 하는 말까지 쓰진 않으니까. 을사조약 이전이나 이후에 고종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을사조약을 반대했다거나 일본 정부에 저항한 흔적이 없다.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을사조약에 반대한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럼 실록에 남아있겠죠.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흔적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전해지는 말이. 오히려 찬성한 흔적은 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와의 면담에서 외교권 위임을 절대 거부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고 전해진다. 일본 측 문서죠. 또한 박재순을 질책했다는 기록도 없다. 따라서 고종의 지시에 의해 박재순이 서명한 것이다. 즉 자신이 직접 서명하기는 싫고 을사조약을 반대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박재순을 시켜 서명하게 한 것이다. 나중에 추인한다고 말해라며 수수를 쓴 것이다. 저는 과정을 보니까 추리를 해보니까 그래요. 고정이 문제가 많죠. 그냥 아예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든가.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뜻은 없다. 뭐 일본 측을 만나면 반대한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고종에게 다른 방도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무슨 술수를 써야지.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면 고종을 옹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간을 벌고 혹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상 이제는 일본의 속국이 되는가 아니면 식민지가 되는가 하는 두 길밖에 없고, 그러한 결정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몫이다. 일본 정부의 몫이죠. 이제 전 세계가 공인했고 완전히 지배 그 상태에 이르렀죠. 이제 누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 세계가 공인했고 강국 대국들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외교와 재정은 이미 빼앗겼으니 일본 정부에 맡기고. 근데 완전히 빼앗긴 것도 아니죠. 처음에는 을사조약 이전에는. 을사조약 때도 뭔가요? 외교권만 완전히 뺏기죠. 재정은 완전히 뺏기진 않잖아요. 의견을 듣기로 돼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권한이 자기한테 남아있는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 맡기고 입헌군주 주제를 채택하여 6.1중 박용렬과 같은 인사들을 중용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방법이 있었다.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국정에서 손 떼겠다. 입헌군주 주제 하겠다. 뭐 의회를 만들고 독립협회에서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친일 인사들, 갑진정변 인사들을 대거 기용한다는 거예요. 6.1중 박용렬, 서강범 이런 사람들 있죠. 서대필 이런 사람들을. 그래요. 우리 친일 국가 된다. 입헌군주제 하면서 나는 이제 완전히 빠진다. 외교조정은 너희들이 알아서 협의해서 해라. 친일 정부와.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식민지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긴 하지만 이제 남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방법을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거의 낮다 하더라도 낮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일본 본토의 여론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본 본토에도 또 두 가지 견해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친일 국가로 만들자, 식민지로 만들자. 물론 이 시기에는 식민지로 만들자는 견해가 강하겠죠. 전쟁까지 치렀으니까. 그래도 한번 승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살해했죠.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냐, 식민지에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조선을 친일 국가를 만들고 개혁을 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던 파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좀 있는 거죠.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부 수장으로 오잖아요. 그 사실이죠. 그래요. 이토 히로부미가 권한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부 수장으로 올 때 조선 국민들이 다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때 그 당시 신문에 기사를 보면 아는 거죠. 내가 한번 봤다는 거예요. 이또 히로부미의 안을 조선인들은 환영했다. 나와 있죠. 시일야 방성되고 원문을 말해봐. 지난번 2등 이또 히로부미죠. 후작이 내한했을 때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제 그 의사조약 체결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후작은 평소 동양 삼국의 정족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케 할 방책을 공고히 위한 것이라. 우리 독립을 위해 일해줄 것이다. 이또 히로부미가. 그리하여 뭐 관민 상하가 환영하지 않았다. 다 환영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식민지파가 아니라 그래요. 개혁 개방을 원하는 파잖아요. 처음부터 식민지를 만든 것도 아니었잖아요. 러일 전쟁 이겼다 해서. 그러면 한번 승부수를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반일할 게 아니라 다행히 개혁 개방파가 왔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은 아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런 사람이 와서. 그럼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또 히로부미는 또 갑신정부는 이렇게 사람들과 친하죠.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입헌군주제하고 완전히 뒤로 물러서고 그래요. 6.17 방영력 같은 사람은 전면에 배치하고 이 사건은 다시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입헌군주제에서 뒤로 물러나고 배치하고 그래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또 히로부미가 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뒤로는 또 반일을 했다는 거예요. 몰래 러시아 황제한테 편지 써가지고 군대 파견해달라 뭐 이런 짓이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그냥 외교권을 아예 박탈해버리죠. 그래도 다른 권한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남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다. 그건 무엇을 희생을 해야 되나요?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왕권을 버리면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는 방식이니 당연히 고종의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근데 뭐 과거를 그 사람 성향을 보면 희생정신이 있냐는 거예요. 희생정신이 있었으면
그리고 기업 개방을 해서 이런 곤란한 처지에 빠지지도 않죠. 근데 마지막까지 없죠. 물론 의사조약 이전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며 이후에도 취해볼 수 있는 조치였다. 통관부를 설치해서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렸어요. 너는 이제 아예 외교를 하지 마. 너희들은 외교할 권한이 없어. 뭐 어떻게 하든 딴 나라들은 신경 안 쓰죠. 이미 러일 전쟁 이겼을 때 다 인정이 된 거죠. 그 전부터 인정한 국가들도 있고 영국 같은 국가. 끝난 거였다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그래요. 근데 괜히 이상한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또 반일 취하는 바람에 이제 아예 외교권까지 빼앗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통관부 설치해서 아예 외교를 못하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을사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선 백성들 대부분은 무엇이 죄였고 누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통관부는 뭔가요? 정부 기관이잖아요. 정부 기관을 딱 만드는 순간을 보고 일본은 이제 식민지로 결정했구나. 아직까지 사실은 고종 권한을 다 박탈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나는 공자와 맹자 때문에 죽는다. 누가 죄인임을 다 알았다 하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조선 백성들은 이제서야 통합부가 딱 설치될 때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죄인이었구나. 무엇이 선이고 악이었구나. 민영화는 친러 인사였죠. 친러 반기역 인사로 분류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자기가 이 사람도 알겠죠. 무엇이 선이었고 악이었구나. 그 순간에 이제 아무리 바보가 아니라면 그 순간에는 알겠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딱 보라는 거예요. 문장 유언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공자와 맹자 때문에 죽는다. 공자와 맹자 때문에 자기는 친러 반개혁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반개박이나 말할 수도 있고, 평생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고 지금 이 치욕을 보고도 살아남는다면 그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란 거는 고대 농경국가에 형성된 견해죠. 물론 틀린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꼭 유학타수로 볼 수는 없어요. 뭐 고대 농경국가에 형성된 견해가 뭐 그래요.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옆에 국가 일본 보라는 거예요. 농업 중심의 국가였지. 조선처럼 신분제도 있었지. 거기서도 유학이 지배하고 있었지. 아니 근데 그쪽은 또 개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그럼 조선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요. 남 탓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인 거지. 이 말은 친러 반기역 인사인 민영환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자결을 할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다. 자기가 친러 반기역 인사가 된 것은 순전히 맹자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이었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며 다시 태어나면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그래요.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버려라 이렇게 후손들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크게 잘못된다. 자기 다시 태어나면 자기는 그런 거 안 배운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다시 태어나면 개방개혁 인사 혹은 친일개혁 인사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며 개방개혁 인사, 친일개혁이 옳았음을 밝히고 있다.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분개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죄도 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친러 반개혁 인사들은 죄인이라고 보면 돼요.
본인도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만 깨달았냐? 그때는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통관부가 설치될 때는 다 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또 다르게 막 조작하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미 이제 1905년 이때쯤 되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각종 기사들도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누가 죄인이고 선인인지 밝히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보자는 거예요. 러시아의 그림자 아래 안위를 구하던 자들이 오늘이 국권 침탈을 자초하였다. 친러파 인사, 혹은 더 길게 하면 친러파 반기역 인사가 멸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냐.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 1905년 11월 20일 전 언론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 언론이 다 안다는 거는 전 국민들이 다 안다는 말이죠. 러국을 믿고 계획을 미룬 조정의 어리석음이 오늘의 치욕을 부른 것이니 백성의 눈물은 누구를 향하리요? 백성들도 죄죠. 그래요. 동학란에 누가 대부분 참여했나요? 백성들이 참여했잖아요. 동학란도 반개방임을 확인했잖아요. 그 죄인들인 거죠. 백성들이라고 뭐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친개방인사였냐는 거예요. 개방인사였냐는 거예요. 반개방인사였지. 그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위아래가 다 죄인이라서 다 썼고 죄인이라서 천벌받은 거라고. 대한장항의 뭔가 울보 개화의 길을 막고 외세에 기대어 안위를 구하던 자들이 나라를 팔았도다. 똑같은 거죠. 개방을 막고 뭐 계획을 방해한 이들이 다 멸망의 원인이다. 만세보 개혁을 두려워하고 러국에 의지하던 자들이 오늘의 국권 상실을 부른 것이니 이는 자업자득이라 하겠도다. 민정은 본인도 알잖아요. 다 아는데 뭐 자기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다 아는 거지.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인데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한 거지.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고. 개방개혁을 반대하면 동학란을 일으킨 자들, 친일 개혁을 반대하면 을민내전을 일으킨 자들, 동학란 일으킨 자들, 을민내전 일으킨 자들, 반개혁 세력, 이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간파천을 주도했고 친러 반개혁을 주장한 이들 모두 죄인임을 조선 백성들 역시 다 알게 됨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시점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 잊혀지고 또 타락을 하죠. 잊으면 안 되는데 안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안 있는 사람들이 후에 한국을 만드는 거예요. 한이 되겠죠. 와, 그때 도대체 우리가 뭐 했는가? 또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 바로 잊혀지지는 않잖아요. 현 시대에는 대부분 다 잊었지만. 당시 의장국인 러시아와 주체국인 네덜란드가 앞장서서 거절한 것이다. 비로소 깨닫게 된다. 하지만 고종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외교권을 행사하려 했다. 그래, 승부수를 여전히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통관부가 외교권을 박탈해갔지만 모든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권은 의견을 듣게 했죠. 또 외교권은 완전히 박탈했죠. 그렇지만 고종의 권한은 여전히 강하다는 거예요. 입헌구조제를 해볼 수도 있고 인사권도 있잖아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갑신정변을 일으킨 이들을 한번 발탁해서 한번 맡겨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런 거 안 하더라. 1907년에는 고종이 해이거의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랬으나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파견한 인사들이 참석도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의장국인 러시아와 주체국인 네덜란드가 앞장서서 거절한 것이다. 러시아는 이를 알겠죠. 일본 때문에 완전히 폭망했다 이러면서 주체국인 네덜란드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미 서방 국가들은 그냥 일본 너희가 알아서 해라. 조선은 사실상 식민지라 했잖아요. 진짜로 이제 완전히 식민지를 만드느냐 아니냐
오로지 일본 정부의 뜻이다. 일본 여론에 좌지우지 되겠죠. 일본 정부도. 하여간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다. 고종이 또 외교관은 너 외교하지 마. 이거 사고를 두 번 치죠. 계속 치죠. 통관부로 이제 외교권을 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막 외교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부가 통제되지 않자 일본 정부는 정미출조약을 체결하여 조선 정부의 주요 권한들을 통관부로 이전한다. 빼앗긴 권한들은 다음과 같다. 입법권, 사법권, 인사권, 외국인 고용권, 군사권, 제적권 다 뺏기잖아요. 다 빼앗긴 거예요. 이제 형식적인 왕만 그냥 형식적인 왕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뺏겼잖아요. 군사권, 뭐 재정권, 입법권, 사법권, 뭐 인사권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왕은 자기 권한이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뭐 입헌 군주제 이런 것도 안 한 건데 결국 다 빼앗기잖아요. 그럴 바에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예 어차피 빼앗길까 한번 맡겨보자. 입헌 군주제하고 다 맡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또 반일 운동하다가 퇴출당하고 그냥 공식적으로 권한을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어떤 관점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종이 선택해야 될 길은 뭐냐, 이렇게 권한을 빼앗기기 전에 고종은 국가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가장 합리적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합리적인 길은 몰랐냐는 거예요. 입헌군주제 이런 거 개혁 개방 다 가심정변 인사들이 이렇게 인사들이 다 얘기했던 거라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 근데 고종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가요? 왕의 권한을 안 빼앗겨야 된다. 국가의 주권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일체의 어떤 희생정신, 국가의 주권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다 빼앗긴 셈이다. 조선 정부는 일본이 파견한 차관의 지시에 따라 했으며 사실상 조선 행정은 일본이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같은 해 조선 국내는 해산된다. 그럼 뭔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입헌군주제를 실시해 볼 수도 있고 개화파 인사들을 박탈할 수도 있잖아요. 인사권이 있고 다 다른 권한들이 다 살아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 진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고 8월 29일 이를 공포한다. 조선은 대한제국에서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전락하며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다. 이완용, 손병준 등은 합병에 협조한 공로 귀족 자기를 받고 일본 정부는 이들을 통해 병합의 정당성을 포장한다. 이로써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며 일본 정부의 조선 정책은 개화와 협력해서 식민지화와 강압으로 완전히 전환된다. 당시 왕이었던 고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식민지가 될 때 뭐라고 말했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짐이 이에 결련이 내성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을 내려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려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그래요. 팔력의 민색을 보존하게 하니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일본의 새 정치에 복종하라.
일본의 그 조선의 대표 인사가 이제 일본의 새 정치에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순종이 공짜로 조선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긴 것은 아니다. 충분한 소득과 신분을 보장받고 조선의 주권을 넘겼다. 합방조약을 보자는 거예요.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양제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신분을 보장한다 말이죠. 이를 보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돈 주겠다 이 말이죠. 돈하고 신분을 보장하고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의 황제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실제로 보장했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를 빼앗겠는데 애 만들고 당구치고 프랑스 요리를 즐기느라 바빴던 고종과 순종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주소를 적어놨으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약속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약속 잘 지키잖아요. 그래요. 현 시대 한국인들 중에는 일본과 조선의 조약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현 시대에 그런 이들이 많죠. 아, 서명하는데 서명이 빠져 있더라. 어쩌고 저쩌고 하죠. 대부분이 식민지가 된 국가들은 정복을 당해서 식민지가 된다. 법 절차를 따라 식민지가 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는 말이다. 예외가 있긴 한가? 당시 알제리, 콩고, 베트남, 필리핀, 이라크 등 대부분의 식민지가 된 국가들은 정복당해 식민지가 됐다. 정복하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들이 인정하고. 일본은 근데 이상한 짓을 하죠. 조약을 만들고 서명하게 하고 또 뭐 신분을 보장하고 돈을 주고 그래요. 이상한 짓을 하더라.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도 있겠죠. 딴 나라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왕 있어 다 죽여. 이제부터 우리가 통치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겠죠. 많았겠죠. 딴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했겠냐는 거예요. 영국이건 독일이건 프랑스건 네덜란드건 이런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정복하면 끝이지. 주변 강대국들이 인정하고. 알제리, 콩고, 베트남, 필리핀, 이라크 등 대부분의 식민지가 된 국가들은 정복당의 식민지가 됐다. 오히려 조선의 경우는 왕실의 협조 아래 법 절차를 상대적으로 가장 잘 따르며 식민지가 된 모범 사례이다. 한국인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주 이상하게 식민지가 됐다. 아주 부당하게 됐다.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런 절차 자체가 아예 없지. 한마디로 법적 하자로 식민지가 무효라는 말은 바보 같은 소리이다. 모범 사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다른 강대국들은 무력으로 정복한 뒤 식민지로 선포하고 다른 강대국들이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렇지 뭐. 이 말이 거짓말이겠냐는 거예요. 일본은 이상한 짓을 하더라. 기업과 법적 절차를 따르라 했더니 일본 정부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일본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저항을 줄여 비용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수책으로 보인다. 왜 그랬을까요? 왕실을 전복시키고 다 죽이고 그냥 정복해버려요. 그러면 반발이 세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일본은 이겼겠지만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죠. 또 식민지 통치하는데도 계속 반발이 세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친 거예요. 사실상 이제 식민지나 마찬가지인 식민지죠. 형식적으로 식민지로 남기냐 아니면 속국으로 남기냐 그건데 이런 절차를 밟은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